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고공행진을 이어간 수도권 집값이 우리 가계의 순자산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가계 1인당 순자산이 2억 5천만 원을 넘겼는데 집값의 상승세가 순자산의 증가세보다 컸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일단 지난해 1인당 가계의 순자산 액수와 추이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인당 가계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2억 5,251만 원으로 재작년보다 약 800만 원 늘었습니다. 환율에 따라 달러로 환산하면 1인당 가계 순자산은 약 18만 5천 달러로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 프랑스, 영국 등보다는 적지만 일본은 앞질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은 5억 9천만 원으로 1년 사이 약 1천만 원 늘었는데요. 이렇게 가계의 순자산이 늘어난 데에는 주택 자산의 증가세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순자산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1%로 가장 컸는데요. 그 다음으로 주택 외 부동산,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가장 비중이 컸던 주택, 그러니까 집값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시가총액은 약 7,200조 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4.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전체 주택의 시가총액을 밀어올렸는데요. 증가율에 대한 권역별 기여를 보면 수도권 기여도가 약 91%로 압도적입니다. 전체 주택 시가총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69%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약 35%를 차지해 가장 컸고 그 뒤로 경기도, 부산, 인천 등 순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부인 국민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2경 4,100조 원으로 1년 새 1,200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렇게 지난해 상승했던 집값은 올해 초 서울을 중심으로 더 급등했다가 최근 대출 규제 발표 이후로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추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지기는 했는데 일부 단지에서는 대출 규제 이후에도 상승 실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신 부동산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우선 전체적인 아파트값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9% 오르며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상승폭을 축소했는데요. 6.27 대출 규제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풍선 효과로 상승세를 주도하던 성동구와 강진구가 각각 서울 자치군의 상승률 1, 2위를 기록했지만 두 곳 모두 상승폭을 축소했고 토호대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역시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도봉구는 서울 자치군에 유일하게 상승률이 소폭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의 경우 세종시가 지난주 보합에서 0.03%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는데요. 이에 부산과 광주, 대전, 전남 등에서도 하락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에 집값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곳들은 어디입니까? 네, 서울 아파트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섰지만 일부 아파트들이 상승세를 이어나가는데요. 현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서울 내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한 부동산 플랫폼의 집계 결과 6.27 대책 이후 서울에서 10억 원을 초과한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30년을 초과한 아파트가 7.3% 오르면서 신축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정부가 신도시를 통한 공급 확대는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에 무게가 실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먹통 사태 이후 나흘 만에 대출 업무가 재개된 SGI 서울보증보험과 관련해서는 단순 불편 이상의 실질적인 피해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보상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일단 서울보증 측에서는 전액 보상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보증은 보상까지 책임지고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시 해당 피해자를 직접 찾아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서울보증에 따르면 피해신고센터 운영 첫날인 어제 실제 피해 사례는 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피해를 신고했는데요. 신규 임차인의 전세 대출이 지연되면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이사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서울보증은 증빙 서류 등이 확인되는 대로 전액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스템 장애로 또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은 피해신고센터 유선 전화로 피해 사실 접수가 가능한데요. 피해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별도의 추가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향후 보상 절차 진행 시 접수 때 남겨둔 연락처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가장 걱정이었던 건 이런 오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 부분이었는데 이제 신규 대출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은 모두 재개가 됐습니다. 오전 10시부로 보증서 발급, 보험금 지급 등의 서울보증의 핵심 전산 시스템이 모두 복구됐기 때문인데요. 고객 대상 서비스에는 차질이 없어졌지만 아직 서울보증의 내부 업무 지원 시스템은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보증은 전자금융업법 위반 등을 점검 중인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시스템 장애가 나흘 만에 복구된 만큼 최대 5천만 원의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거진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다 끝났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는데요. 대법원이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이에 이 회장은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무죄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 회장의 발목을 잡던 사법 족쇄가 풀리면서 경영 활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현재 삼성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서 기술 확보에 부침을 겪으면서 SK하이닉스의 추격을 허용한 데다 가전이나 스마트폰 등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매서운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 최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져 있는 만큼 이 회장이 10년 묵은 족쇄를 벗은 건 의미가 큽니다. 2심 무죄 선고 이후 이 회장은 해외 경영의 부쩍 활동 반경을 넓혀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디오나 공조, 헬스케어 등 회사들을 연이어 사들이면서 신사업 발굴에도 한창이기도 합니다. 이 회장은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난 데 이어 미국에선 썬밸리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경영 행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반대로 이제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가 시작된 경영자도 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인데 회사 상장 과정에서 초기 주주들을 속이고 수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메리츠 화재 고위 임원들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일단 방시혁 의장 고발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하이브 최대 주주인 방시혁 의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증손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 하이브가 상장된 2020년 이전에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며 이들 지분을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한 이 사모펀드 측에 팔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이 상장 후에 얻게 되는 매각 차익의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이 주주 간 계약도 맺고 이에 따라서 2천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네, 그리고 메리츠 화재에서도 임원 고발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이유였습니까? 네, 어제 증선인은 이 메리츠 화재 임원 2명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사장급 또 상무급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메리츠 화재 임원은 2022년 11월에 발표된 메리츠 금융 지주, 증권, 화재 간의 합병 정보를 이용해서 수천억 원대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은 합병 진행과 무관하게 주식 거래를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는 일부 구성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 또 사법당국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당국 조사가 시작된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이들 임원 2명을 직위에서 해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OCI 그룹 체제 4년 차인 부광약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의약품이 한두 개가 아닌데다가 주가는 3,000원대로 쪼그라들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부광약품의 현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일단 사안을 좀 나눠서 보면 공급 차질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 프리마란정의 소포장 생산을 내년 2월부터 중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갑상선 치료제 신지로이드를 비롯해 간 치료제 레가론, 기관지염약 뮤코졸, 뇌전증약 오르필 서방정 등 생산 차질로 인해 시중 공급량에 제한을 받고 있는 약들도 여럿입니다. 부광약품 측은 생산성이 맞지 않는 등 약품 단가 이유로 생산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지난 3월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이재영 부광약품 대표도 생산 능력이 시장 수요에 못 미쳐 공급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구개발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전립선암약 신약과 파킨슨병 이상운동증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등 줄줄이 임상에 실패하면서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죠. 네, 부광약품 주가는 3,500원 수준으로 3년 전 OCI 홀딩스가 매입했던 19,000원 선에서 80% 이상 낮아졌습니다. OCI 홀딩스는 지난 2022년 초 부광약품을 인수했는데요. 그해 부광약품은 창사 이래 처음 영업 적자를 냈고 이듬해인 2023년에는 적자 규모가 4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부광약품은 지난 3월 1,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생산과 연구개발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수 관련 질의가 쏟아졌는데 지난 정부에서 인하됐던 법인세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법인세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졌는데요.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구 후보자는 응능부담, 즉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인지 등 효과를 따져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보니 법인세는 2022년 100조 원에서 지난해 60조 원으로 40%나 빠지며 성장 소비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의 세수 축의 오류가 잦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에 구 후보자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겠다며 민간 위원들과 세수 추계를 같이 하고 IMF나 OECD 등의 기술 자문을 받아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인공지능을 장착해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추계 관련해서도 언급이 나왔지만 구 후보자가 평소에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데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까? 네, 구 후보자는 기재부 내에 기존 국을 구조 조정해서 인공지능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 후보자는 자동차, 조선, 드론 등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자 보험사들이 너도 나도 여행자 보험을 내놓고 있습니다. 항공기 지연은 물론이고 일사병까지 보장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가입 시 보장 범위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여행자 보험의 트렌드와 주의할 점까지 이한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맞춤형 여행자 보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선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되면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일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 진단비도 도입했습니다. 보장기간은 선택권이 넓어졌습니다. 한 번 가입으로 1년간 해외여행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됐습니다. 해외여행 트렌드에 맞게 최소 2일부터 최대 90일까지 보장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 가입을 깜빡 잊었다면 손쉽게 가입도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출국 직전까지 여행자 보험을 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 보험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 만큼 가입 전 약관과 보장 범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항공기 지연 경우에는 보통 보험사들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류비를 보상하긴 하지만 그 예정된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서 발생한 간접 손해 같은 경우에는 잘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여행 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약제비 등만 보상하고 국내 의료비는 다른 실손 의료보험과 중복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행 중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파손, 도난, 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부주의로 인한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앞으로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엑스레이 촬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일정 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간이 형태의 엑스레이 기기를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변화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이게 당장 내일부터 적용이라던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네, 경로당이나 요양원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감독하에 방사선사가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엔 엑스레이를 포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쓰려면 이동 검진 차량에 기기를 장착해야 했는데 이젠 무게 10kg 이하 등 일정 기준을 갖춘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라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장치 주변엔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선을 설치해야 하는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네, 사실 의료기 안팎에서는 엑스레이 사용 자체가 오래된 쟁점 중에 하나인데 현행법상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죠. 네, 이번 규정이 바뀌면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쓰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등은 의사의 감독에 따라 방사선사만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의원,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의사와 한의사들 간 대립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한한의사협회는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로 환자 진료를 했던 한의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올해 초 무죄 판결을 한 것을 근거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본격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골밀도 초음파 기기의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 사용에 한정해 무죄 판결이 난 것이라며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롯데의 온라인 쇼핑몰 롯데온에서 고객들의 주문이 무더기로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잘못 표기된 쿠폰이 쓰였기 때문이라는데 일방적인 주문 취소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 일단 사건 자체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롯데온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물가 단속 할인 프로모션용으로 고객들에게 쿠폰을 지급했습니다. 삼성카드로 3,000원 이상 구매 시 5만 원 할인, 토스페이 계좌로 1,000원 이상 구매하면 3만 원 할인 등의 쿠폰인데요. 파격적인 할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식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소비자들 주문이 모두 취소 처리됐고 이미 배송이 시작된 경우도 회수 처리된 겁니다. 롯데온 측은 쿠폰 발행 직원의 실수로 구매액과 할인액이 뒤바뀌었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롯데온 측의 잘못으로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상황임에도 롯데온 측은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온라인상에선 아무 사과 없이 취소하고 달랑 문자만 보냈다. 대기업 대처가 아쉽다는 식의 소비자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표기를 실수하는 것은 다른 이커머스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기는 한데 이들의 대처와 롯데온의 대처가 어떻게 다른지도 좀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과거 사례는 어땠습니까? 네, 앞서 최근 쿠팡에서도 시스템상 오류로 인해 컵 시리얼 118개가 단돈 3,800원에 뜨면서 2만여 건 넘는 주문이 폭주했고 5월에는 농심 육개장 사발면 36개가 5,000원에 올라와 일부 판매되기도 했는데요. 이 쿠팡은 재고가 있는 선에서 정상 배송하고 재고가 부족한 주문에 대해선 해당 금액만큼의 적립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장중 3,152포인트까지 밀렸던 코스피가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오후 3시 기준 3,190선 위아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가량 올라 816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 주간 종가보다 4원가량 오른 달러당 1,39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가 미국에 두 번째 공장을 세우고 K뷰티 현지 공략에 드라이브를 겁니다.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은 미국 이 공장을 거점 삼아 다양한 파트너들과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북미 최대의 화장품 제조 허브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마는 미국에서만 연 3억 개, 캐나다 법인까지 연 4억 7천만 개의 생산량으로 북미 화장품 ODM 기업 가운데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콜마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자외선 차단제 생산을 위한 일반 의약품 인증도 취득해 기존 색조뿐 아니라 선크림 등 기초 화장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